한 주 동안의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죠? 사실 이번 주 CPI 발표도 좀 있었잖아요. 네. 월간으로는 예상치를 또 부합하고 좀 빠지고 해가지고 물가가 조금 좀 둔화되는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생기면서 주중에 흐름이 좋았고, 사실 간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숨고르기 정도를 보였다. 다만 최근에 기술주하고는 좀 다르게 전통주 중심의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오늘 사상첫 4만 선에 돌파를 했습니다. 4만 포인트를 살짝 4만 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네. 사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일전에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금리랑 매치를 시켜서 보겠다. 첫 금리 인하하는 시기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미국 증시가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조금 빨리 보는 쪽에서는 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모건 스탠리나 이쪽에서는 9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금리 인하 시기까지 미국 증시 흐름은 굉장히 견조하게 갈 것이다. 다만 또 하나의 시장의 어떤 강한 그 매수세를 좀 촉발시키면서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나스닥, 기술주들 끌고 왔던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또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거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간밤 미증시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기일이었거든요. 최근에 물가가 조금 끈적거리기는 하나, 물론 하향세는 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좀 끈적거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들도 시장에서는 약간 영향을 좀 주고, 간밤에는 미셸 보우먼 이사가 물가가 이렇게 좀 끈적거리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정책을 유지하면 물가는 빠질 것이고, 그렇게 또 전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분들의 말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 큰 줄기를 잡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영향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조금 반등 나온 거. 전반적으로 간밤 미증시는 밋밋하다. 큰 이슈는 없었다. 하지만 그 큰 흐름 줄기는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작년 2022년 10월이죠. 사실 이때는 전부 다 저점을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난번 37,000포인트를 넘었은 이후에 다시 4만 선을 넘어섰는데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S&P 500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도 최근 5월 들어서는 가파르게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음봉도 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역시 이쪽은 그냥 금리랑 같이 보면 되겠다. 그래서 국채금리 빠지면서 증시는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든 S&P 500도 이전 고점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지수대가 대략적으로 한 5,250포인트, 60포인트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 흐름을 좀 더 타고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나중에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보시게 되면 이미 지난 3, 4월의 고점은 넘어섰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가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자, 국제유가는 저희가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유가가 좀 들썩거리긴 했지만, 지난번에 유가가 좀 빠질 것이고, 중동 리스크도 일시적으로 조금 잡음이 있었지만 잡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가는 그 이후에 좀 내려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85달러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8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왔는데요.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 사실 국제유가는 안 봐도 됩니다.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다시 85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주목해 봐야겠지만 지금 80달러 초반이나 80달러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는 잡음 정도로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0년물 국채금리 이건 좀 중요하죠. 보시게 되면 지난 4월 말에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4.7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떨어졌는데요. 4.5. 최근에 이제 4.5 아래로 좀 내려왔고 간밤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4.7자리고요. 그러면 4.5를 깼던 자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증시는 올라섰고요. 그죠? 국채금리는 좀 빠졌고 국채 가격은 좀 올랐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 3주 전, 뭐 한 달 전에 무슨 얘기를 계속 드렸냐면 4.5를 넘어간 미국채 10년물, 장기물 4.5를 넘어간 이후부터는 당연히 시장은 떨어졌겠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시점에 곧 미국채 10년물도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시는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 증시는 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미국채 10년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4.5 이상에서는 미국채 장기물에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뻔한 승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좀 사실 보기 힘든데 그런 자리가 가격 메리트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4.5 이상에서는 장기물 투자를 계속해서 좀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요거 관심 있게 많이 보시죠. 뭐냐면 미국 주식들. 예. 네. 이번에 미국 주식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또 봐주실까요? 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엔비디아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엔비디아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간밤에 또 2% 정도 빠졌어요. 맞아요. 엔비디아는 사실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여기서 더 매수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잘 안 드립니다. 네, 뭐냐면 저 스타일은 발바닥에 사서 한 어깨까지만 투자하는 스타일이고 네네. 어깨를 넘어간 이후에는 저는 사실 좀 안 하는데 이 종목은 전체 시황이나 또 업황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22일 날. 그렇죠. 22일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매 분기 이 종목은 거의 뭐 100% 성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지금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죠. 한 70% 정도 되는 전 분기 대비해서 70% 정도가 지금 컨센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면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반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그 엔비디아는 사실 2022년 10월에 제가 100달러 초반에서 바닥을 잡아들며 장기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랬고 그로부터 한 반년 정도는 뭐 매주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장기 투자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달러가 900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은 1000달러가 코앞입니다. 1000달러 넘어설 수도 있죠. 1000달러 넘어서면 새로운 레벨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이 첫 번째고요. 다만 간밤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공급 지연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AMD로 가겠다. AMD를 권유를 한다. 대체로. 그래서 AMD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974달러가 정고점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넘어서느냐. 이 긴 기간 조정의 끝이 상승으로 이어지느냐는 뭐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이고요.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는 사실 엔비디아의 후속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재작년 10월 그리고 뭐 2023년 그다음에 작년 5월 그리고 가장 또 작년 11월에 100달러에서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200달러 넘어섰고요. 최근에 저는 이 AMD에 대해서 140, 150달러는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뒤늦게 후발주로 또 최근에 이제 가격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 엔비디아 주가 뭐 동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애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죠? 온 디바이스 AI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새 모델에는 챗 GPT,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니도 탑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아이폰은 폴더블 폰도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애플 주가는, 이거는
제가 점검하는 이유는 지난 4월 말 우리 5월 초에 대략 주가 170달러에서 제가 그랬죠. 한 1년 만에 애플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라고 이 시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게 어디죠? 170달러.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얼마죠? 지금 190달러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가져야 된다. 미국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가장 빛을 못 봤던 종목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애플 주식은 일단 200달러 추라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좀 계속해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국에 이제 크루즈 관련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크루즈 3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CCL 그리고 뭡니까 카니발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노르위전 이렇게 있는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사실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굉장히 강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지금 2022년 저점은 32달러였거든요. 32달러였는데 지금은 14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전 고점을 넘기려는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145달러 넘어서면 따라붙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 RCL이 잘 가고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1등주는 카니발이거든요. CCL. 그 주식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를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몇 주째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젠, 네. BIIB, 티커는 BIIB입니다. 바이오젠, 치매치료제, 레켄비, 이게 작년에 FDA 승인을 받고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제가 이제 치매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이 돼야 되고, 여기에 또 방사성 의약품이나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우리 한 200달러에서 210달러, 220달러 정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230달러 정도 이렇게 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200달러에서 바닥을 친 것 같고, 조금 장기전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따가 한번 보고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우리, 악재 투성인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 결함이 생겨가지고 보잉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저가에 사면 또 수익을 많이 줘서 제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라고 제가 그렇죠.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잉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보잉 주가는 작년 12월 달에 260달러, 270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것이 11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보잉의 737 맥스 이게 기체 결함 이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기체 결함이 이제 보잉은 좀 그럴 수도 있어 이 회사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기체 결함 얘기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거기는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잉 주가는 악재를 반영한 가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70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의 분위기는 좀 괜찮았는데 대략 한 170에서 180 정도 되면 한번 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보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 미국 주식 바닥주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만 더 보도록 할 텐데 스타벅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네, 우리 뭐 자주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맛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네, 자, 근데 스타벅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최근 11월 달에 이 주가는 100달러 이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이슈 때문에 또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어디까지? 한 80달러 아래까지. 근데 최근 한 3, 4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대략 스타벅스의 주가는 70달러에서 80달러에서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차트도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망하지 않을 회사, 스타벅스 안 없어지죠. 그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가 언젠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투자에 중요한 어떤 기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이 최악인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스타벅스 주가는 지금 70에서 80 정도면 대략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뻐꾸기 주식에서 잠시 뒤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 좀 점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뭘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까지 차분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하고 나왔으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 점검과 함께 또 이번 주 뜨거웠던 특징주 그리고 황금 바닥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강의 뻐꾸기 주식에서 더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 증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미 증시는 그래도 이렇게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참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좀 부재한 채 여전히 방향성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 주간의 투자 일지까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 좀 점검해드리고 앞으로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에 너는 한 주 동안 뭐 했니?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국내 증시 분위기는 밋밋했다. 아마 많은 기대감들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시장 분위기는 그만했고, 다만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깨진 건 아니지만 전날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크게 좀 밀렸죠. 이런 이슈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 반도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최근에 좀 좋았던 전력주나 이런 것들도 조금 물량이 좀 나오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에 있었던 애들이 이제 차근히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요. 4월 들어서 환율은 3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4월 중순부터 해서 환율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4월 중순에 증시가 저점을 만들고 돌아섰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또 환율도 어느 정도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소위 기술적 반등의 어떤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 지금 한 1,340원 정도 부딪히니까 반등도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보면 한 1,330원에서 대략 한 1,300, 한 60원 사이를 좀 오가는 정도 흐름. 그래서 당분간 국내 증시도 조금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이 빠지면서 또 이 4월 중순에 코스피 저점 만들었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잘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는 별 변동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침에 올랐다 하면 거의 대부분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전반적으로 김 빠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780선 돌파 이전에는 다소 좀 정체되는 흐름,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도 좀 엔비디아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다만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정도 금리 인하의 어떤 신선한 수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자리고요. 어찌됐든 코스피도 한 2,650 정도는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밀렸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사실 굉장히 변동은 컸다. 어찌 보면 약간의 제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떤 추세 흐름을 만들다기보다는 시장 분위기는 하향 쪽, 머리를 숙이는 쪽에 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수는 있겠는데 이전 저점을 굳이 깨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HLB 영향이 좀 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 하나 좀 보게요. 네, 삼성.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세요 마세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를 여러분들은 바닥이 어디였느냐, 그리고 이 마지막이 어디쯤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작년에 2023년 1월에 자 한번 차트 한번 잡아주실까요? 제가 반도체주들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 시간 통해서 매주 나와서 거품을 물었던 건 작년 1월부터입니다. 예. 그때가 삼성전자 이 자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가 8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또 반도체주를 앞으로 1년 반 동안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거의 1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젠 바닥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85,000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화려할 때 매수한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런 역삼각형을 보여드리는데 이 역삼각형의 저점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주식값은 여기가 제일 싼 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슬슬슬슬 올라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이 되면 정말 좋은 재료. 요즘 삼성전자 가지고 1시간 설명해봐? 좋은 얘기 할 수 있죠. 하지만 전 안 삽니다. 예. 자,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삼각형의 고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 최근에 제가 보기엔 85,000원, 6,000원 물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반등 나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으로 가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물론 SK하이닉스가 조금 별개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자,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상당히 검증도 하고, 네. 자, 작년 우리 2023년 1월에 SK하이닉스 바닥 투자 시작해서 제가 무슨 얘기 되면 1년 반 보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1년 반이 됐습니다. 이때 주가가 8만 원, 7만 원 후반, 중반 이랬거든요. 2배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는 분들의 영역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어깨 넘어가면 주식을 안 사니까요. 그거는 그분들의 영역이에요. 예. 다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깨져서 시장에 좋을 건 없죠. 다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컨센서스 상회를 못하고 하회를 한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러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그냥 꺾기 아니에요. 어디론가 매수세가 어디론가 옮겨갈 겁니다. 그 어디냐?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주들. 황금 바닥. 그렇죠. 네.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바닥주들로.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이 시간 통해서도 뭐 게임주 얘기도 했었고, 맞아요. 화장품 얘기도 했었고, 또 너가 1순위로 미는 섹터는 뭐야? 제가 지금 반년 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저는 바이오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저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는. 비중이 바이오가 80% 정도 된다.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아니요. 종목을 바이오 쪽에서 쪼개서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주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뭐 화장품도 얘기해 드렸고 뭐 게임도 얘기해 드렸고 했었는데 게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물론 뭐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같은 거 이미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가장 뒤늦게 돌고 있는 게 이 주식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바닥을 쳤다라는 의견 드리고 한 주 동안에 NC소프트는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10% 가까이 이 무거운 주식이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린 거 있죠. 자산 가치만 따지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이게 2021년도였거든요. 100만 원. 그리고 나서 지금 6만 원, 뭐 최근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턴어라운드를 이렇게 서서히 시작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들고 가는 전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우리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바이오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당신 때문에 확신 갖게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계속해서 확신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방송하는 네. 이제 평일에 나오시는 캐스터 분들도 네.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시간에 대표님 네. 만나면 좀 여쭤봐달라고 네. 그렇게 많이 부탁을 하시던데 네. 그래서 확실히 바이오 오빠는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 그분들도 잘하고 계시다라고 네. 얘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CPI 발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금리나 기대감도 좀 더 좀 커졌습니다. 사실 좀 끈적끈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금리 인하를 급하게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다.
지금처럼 끈적하게 가더라도 그 기대감이 어디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지금 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더 오르기는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뻔한 승부라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승부는 뻔한 승부입니다.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 소중한 돈 투자해가지고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죠? 그런 뻔한 승부를 가장 좋아하는데 저는 가장 뻔한 승부의 섹터로 바이오를 지금 반년 넘게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기 전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이미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아직도 이제 접근을 망설이는 분들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AB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이번 주 또 가장 큰 화두였죠. 네, HAB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마 이 병용이 FDA 허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제가 얘기 드린 건 저는 매도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난주든 지지난주에든 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HAB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요. HAB가 허가를 받아도 바이오텍, 바이오 주식들을 추가 매수할 것이고 만약에 불발이 돼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에 나설 거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 저가 매수에 나섰어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HAB는 일단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아마 6개월 이내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HAB를 만약에 지금도 뭐 이 주식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좀 좋겠다. 그러면 너는 이 종목을 앞으로 한 번쯤은 더 접근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HAB는 사실 저는 제가 우리 함께 뭐 미련 없이 파시자라는 의견을 드린 게 우리가 3만 원에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11만 원, 12만 원까지 끌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죠? 매도를 한 번도 외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매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안에 안 될 수 있을 때를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HAB가 허가를 받았을 때 그 후광 효과를 더 강하게 누릴 쪽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 주식도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도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HAB 얘기는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 네. 어찌됐든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유망 바이오텍 20개 종목 스펙테큘러 20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계속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C 뭐 알테오젠이 이제 대표적이었겠죠. SC, ADC 항체약물 접합체, 네. 그다음에 BBB 뇌혈류 장벽, 그다음에 RPT 이거는 방사성 치료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RNA 리보핵산 치료제, RNA 치료제 이런 것도 이중항체, 신약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 5월에는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HAB 이벤트가 있었고 네. 하나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을 아스콜, 미국 임상종양학회. 다음 주면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FMC도 있었고, 지금은 어찌됐든 뭐 CPI가 뭐 조금 더 좀, 끈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바이오텍에 좀 반영되고 있다. 몇 가지 한번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우리 스펙테큘러 20에 있는 종목들 순항을 하고 있는지. 네. 자, 대장주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이 대장주입니다. 예. 알테오젠 좋았죠, 이번 주에. 이번 주에도 좋았고 이번 주에 어제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제 이 주식을 또 추가로 HAB 변동이 생길 때도 좀 매수를 좀 하시라는 의견 좀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바닥 잡고 대략 한 300% 정도 순항 중입니다. 이 알테오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이 앞으로 대장주가 될 것이다. 이 SC 쪽 이번에 키투르다 SC 독점으로 갔지만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 이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작년에 미국에서는 약가 인하를 한 10개에 대해서 약가 인하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8월에. 그리고 나서 빅파마들이 전부 다 행정소송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약가 인하하고 특허 만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M&A하고 또 하나는 제형 변화거든요. 그 제형 변화는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SC로 간다는 거예요. 키투르다, 디센트리, 임핀지, 옵티보 같은 항암제 전부 다 SC로 가게 될 겁니다. 그 가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알테오젠의 이 그 경쟁 플랫폼이죠.
헬로자임, 알테오제닉 하이브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헬로자임보다 수익성이나 확장성이 워낙 월등하다. 그래서 또 여기에 뭐 MSCI 편입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이 조만간에 저는 고점 트라이를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 통해서 방사선 치료제 미국 회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목하자는 얘기. 올해는 사실은 뭐 이중항체도 좋고 SC도 좋고 뭐 ADC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올해 또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방사선 치료제예요. 작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A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쪽 시장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졌거든요. 작년에 로슈, 그다음에 뭐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전부 다 방사선 치료제를 기술 이전 또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인수가가 거의 3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작년 미국 CNC가 뭐 치매 치료제, 치매 진단제죠. 이거 보험 적용도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사선 치료제 시장이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 주식에서도 이런 주식들을 지금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퓨처케미 저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거래일 3%대 강세로 마감을 네, 했더라고요. 이번 주 3거래일 동안 또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주식을 우리가 지난 4월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2, 3월 달에도 이 퓨처케미 얘기를 해드렸어요. 방사선 치료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커질 거고 이것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근데 지금 글로벌 지금 그 전립선암 치료제 글로벌 이상 진행하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는 이 회사밖에 없고 앞서 우리 노바티스의 그 플루빅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플루빅토가 전립선암 치료제예요. FDA 허가를 작년에 받았고 최근에 실적도 좋아서 주가도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1세대 치료제라고 하면 퓨처캠의 FC705인가요? 이거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전립선암 치료제. 이거는 거의 2세대. 그리고 플루빅토보다 더 어떤 효과나 좋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퓨처캠도 조만간 15,0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오늘 또 저희 주식반상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시간 관계상 한두 개만 좀 더 얘기하면 이번에 간암치료제 그 HAB가 불발이 됐잖아요. 네. 좀 아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어디론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잖아요. 우리 밤에 방송하는 캐스터분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그렇죠. 하세요. 간암치료제에 이은 폐암치료제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업계에서 좀 주목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신약 승인이라든지 뭐 M&A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약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뭐 HAB 그리고 제가 HAB의 어떤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신약 허가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은 미리 선취해서 쭉쭉 끌고 가줘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폐암 치료제예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FDA 한 8월 정도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은 종목.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한 번씩 볼 텐데 유한양행은 지금 주가가 이틀 동안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조만간에 8만 원대 진입을 하지 않을까. 유한양행의 랭라자 지금 뭐 조기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재료 효과도 충분하다. 그다음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스코텍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바닥을 잡아드렸습니다. 얼마? 2만 원에. 그죠?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오스코텍. 그죠?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보험 등재가 돼가지고 오스코텍에서도 오스코텍도 이제 유한양행으로부터의 어떤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폐암 치료제 승인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지금 주가는 2만 원대 우리 바닥 시작을 해가지고요 60% 이상 현재 순항 중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35,000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싶고요.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잠시 뒤에 관심주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이번 주에도 역시나 황금 바닥주들 소개를 해주시면서 또 그리고 순항 중인 바이오주죠. 스펙타큘러 20에 대한 포인트까지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주식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대표님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 뻐꾸기 주식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미 국채금리 피크하고 바이오텍 가라사대. 예. 아, 너가 이쪽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금리랑 엮어서 계속해서 바이오주들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4월 CPI 발표가 있었죠. 체크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헤드라인 보시면은 연간으로는 예상치 정도가 나왔고요. 월간으로는 예상치가 0.4였는데 0.3 정도 나왔습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에는 좀 재료가 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네거티브 CPI 얘기하면서 아마 조금 빠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건 개솔린 쪽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천연가스 쪽은 좀 많이 줄었고요. 이게 좀 아주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계절적인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이쪽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원 상품은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을 견인을 했고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보여준 것처럼 차 가격은 우하향 추세를 하고 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쪽에서 보면은 유스드카, 중고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가 떨어진 기미가 아직은 좀 끈끈합니다. 주거비. 그런데 시장의 눈높이 역시 좀 많이 상향이 돼서 오히려 이것이 크게 어떤 뭐 충격을 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PI 항목별 변화 이렇게 좀 있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 이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쉘터, 이쪽이 계속해서 좀 끈적거리고 있다 의견을 지금 드렸는데, 그래도 0.4, 계속해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전달에 1.5에서 0.9로 좀 빠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그리고 지금 요게 CPI고요. 그다음 파란 거는 코어 CPI인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여기가 9.1을 찍었던 자리고요. 다만 조금 끈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CPI 발표의 시장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CPI 발표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금리를 인할 확률이 이렇게 더해야겠죠. 75% 정도 되고 있다. 12월에 인할 확률은 여기죠. 대략 한 70% 가까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CPI 발표 이후에도 대략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좀 앞서가서 7월 정도면 좀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CPI 발표 이후에 국채 금리가 거의 100bp 가까이 좀 빠지는 이런 흐름도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4.5 아래에서는 크게 걱정될 거는 없다. 4.5 넘어가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의견 좀 드렸고요. PPI는 예상치를 좀 상회했고요.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발표될 PCE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보면 월간으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0이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전달이고요. 이게 이번 달인데, 여기 검정색이 있어요. 검정색이 뭐냐면 토탈입니다. 여기 비어 있죠. 이번에는 제로였어요. 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자동차를 제외한 거, 그리고 여기 뭐 전달 대비해서는 아무튼 소매 판매가 조금 좀 잡혀 있는, 그죠? 뭐 일반 상품이나 뭐 마찬가지 전달 대비는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달 말에 발표된 PCE에도 조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좀 기다리는 어떤 긍정적인 쪽으로 결과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금 S&P 500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이익의 전망치를 상회하고 그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검정색은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매출인데, 이 2023년 1분기 이후에 지금 2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볼륨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엔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이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좀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또 5월 달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빅 이벤트들, 5월 초에 고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MC 있었고요. 그 다음에 CPI 마무리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기준물인 이 미국채 10년물, 이건 이제 피크 찍고 4.7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고조되는, 잡음은 있지만 고조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최대 피해주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가장 주목하고 있고, 이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이오텍하고 저평가 성장주,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낙폭과대 성장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HAB 악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제약바이오에 저가 매수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들어갈 대기 매수가 다른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자, 이제 아스코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서서히 또 반영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직 고점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금리 인하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오늘 주식반상회에서 좀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주식반상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불을 한번 불질러 보자. 그 시기가 왔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모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에서 사실 시간 관계상 좀 깊이 얘기를 해드려도 다 못했어요. 그리고 조금 좀 센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자제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자극적으로 잠시 뒤에 방송에서 못다한 주식 이야기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